안녕하세요. 오키노 TV입니다. 위스콘신 윈저에 사는 바트 찰더슨과 크리스틴 찰더슨 부부는 직장에서 만나 1994년 결혼을 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바트는 자동차 차체 수리점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일했고, 크리스타는 첫째 미첼을 낳고 일을 그만둔 뒤 둘째 챈들러가 스스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차체 수리점에서 일을 하다 국제 회계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트도 크리스타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고, 가족에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좀 무른 면이 있었던가 본데,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좋게 말해서 좀 너무 관대한 부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명의 아들들은 잘 자랐습니다. 형 미첼은 기술 분야에서 직장을 구해 집을 나가 약혼녀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챈들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챈들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영 강사와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경찰 스쿠버 다이빙 팀을 돕기도 했으며, 메디슨 에어리어 테크니컬 컬리지에서 컴퓨터 기술 2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학위도 땄죠. 또 보험회사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팬데믹 이후로 삐걱거리다 구 트위터, 현 스페이스X라고 불리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멋졌냐면 회사에서 플로리다에 챈들러를 위해 아파트와 차 등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일이었죠. 그가 플로리다로 갈 때 오랜 기간 사귄 캐서린 멜린다, 일명 캣이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버지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챈들러가 메디슨 에어리어 테크니컬 컬리지를 졸업했다는 졸업 증명서를 받지 않았고, 이게 혹시 아들이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취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았던 학교 직원들은 그가 학교를 다녔다고 증명을 해줬고, 그의 아버지 바트도 안심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챈들러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챈들러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입었는데, 이게 뇌진탕이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운전도 불가하며 어쩌면 배변 주머니를 차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스페이스X 직장을 잃게 되며 집안 분위기는 침체되죠. 2021년 7월 2일이었습니다. 크리스타가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타랑 친한 친구이면서 동료인 다니엘 크로닝거가 이상함을 느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 자신한테 말할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무단으로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타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니엘은 여자친구와 함께 크리스타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고, 안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들여다보니 커피 테이블이 쓰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으로 와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데 벽난로가 보였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기에 차고로 걸어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대의 차가 보였는데 왜 차가 두 대지? 라는 생각이 든 다니엘은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수건을 들은 챈들러가 옆문으로 나오더니 방금 샤워하고 있었어요. 뭔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챈들러는 목에 깁스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발가락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그는 개가 커피 테이블을 엎고 벽난로 유리를 깨서 치우다가 발가락을 다쳤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물었습니다. 바트랑 크리스타는 어디 있어? 라고 말이죠. 부모님이요? 친구분들 차 타고 랭글레이드 카운티에 있는 가족 오두막에 가셨어요. 챈들러에 따르면 오두막에 물 펌프와 화덕이 최근에 있었던 폭풍 때문에 망가져서 그걸 고치고 겸사겸사 친구 커플이랑 시간을 보내다 온다고 하셨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던 것과 같은 일은 없었고 여행을 갔다니 말입니다. 물론 연락이 없었다는 건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다행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챈들러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크리스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에 대해 챈들러에게 물으니 거기 수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7월 4일 일요일은 챈들러가 집에 찾아와 풀파티를 할 거라며 집에 초대했고, 다니엘은 약간 의외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의 연락에 대해 물었습니다. 챈들러는 다니엘에게 엄마에게 받은 문자를 보여줍니다. 문자에는 7월 4일 화이트 레이크에서 열리는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시간을 보내다 올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며 챈들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은 시간쯤에는 오신대요 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챈들러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크리스타랑 남편이 곧 오겠구나. 크리스타는 곧 회사에서 만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수요일이 됐는데도 크리스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크리스타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고 챈들러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챈들러는 데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부모님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가 챈들러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다른 형사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챈들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부부의 실종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됐고 크리스타의 사촌 바비가 뉴스로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얘기도 없이 가족 별장에 갔다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죠. 큰아들 미체일도 부모님이 오두막에 갈 거란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경찰은 장남인 미첼에게 부모님을 찾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고 연락을 받은 미첼은 약혼녀와 함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미첼과 경찰은 오두막에가 안과 겉을 확인하지만 오두막에 누군가 왔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이 경찰과 함께 오두막과 주변을 돌며 부모님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을 때 챈들러는 이웃집들을 돌며 혹시 부모님을 봤다거나 어떤 소식을 들은 게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이 이웃들 도어벨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마지막으로 본 아들 챈들러로부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경찰서로 데리고 옵니다. 챈들러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며 그는 부모님은 금요일 아침에 떠났는데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소파에 자신의 자리를 봐준 뒤 자신은 아버지가 짐 싣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고 여자친구 캐시 집에 놀러 왔다가 토요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챈들러는 부모님이 사라졌다는 것에 엄청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모님이 카지노에 갔거나 그랬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화이트 레이크 퍼레이드는 하루 일찍 열렸고 두 사람은 술도 그렇게 즐기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챈들러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세상에 경찰 다이버팀 일을 도운 적도 없고 메디컬 컬리지에서 수강만 하다 낙제를 하고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학위도 없었고 보험회사는 물론 스페이스X에 취직된 적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학위 문제로 아버지 밭에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직원들과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했었는데 이 메일도 전화를 받았던 직원도 모두 챈들러였습니다. 챈들러는 세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 직원인 척 했지만 수상함을 감지하셨는지 아버지가 실제로 통화를 하게 됐고 직원과 통화한 뒤 챈들러와 함께 학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부부가 실종된 것이죠. 거짓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진탕이 심각해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거짓말. 배변 주머니를 달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건 역시 거짓말. 장거리 운전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의사가 가벼운 뇌진탕 정도다라고 진단했지만 챈들러가 목 보호대를 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를 목 보호대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들을 알게 된 후 다시 챈들러에게 신문을 진행합니다. 챈들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증거도 확보했다. 지금이 당신이 사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다. 라고 했지만 챈들러는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신문은 끝이 나죠. 경찰은 실종자에 대해 허위로 정보를 알린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챈들러의 신문이 그렇게 끝이 나고 경찰의 뜻밖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한 농장주로 7월 5일에 챈들러가 자신의 부지에 있는 헛강과 숲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7월 8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티지 그로브로 향했고 어느 한 지점에서 칠면조 독수리라고 하는 새떼들이 맴돌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했죠. 그곳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심각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 나뭇가지 아래에 숨겨진 옷을 입은 인간 남성의 몸통이 발견됩니다. 말 그대로
몸통만 말이죠. 7월 10일 발견된 유해에 대한 신원이 밝혀집니다. 챈들러의 아버지 바트인 것으로 확인됐고 등에 여러 개의 총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발견됐는데 아버지를 찾은 지역의 농장에 녹슨 오일 드럼 안에서 일반 가위와 가지치기 가위, 부러진 칼날이 발견됐고 그곳에 묻은 DNA를 테스트한 결과 바트와 크리스타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됩니다. 또 근처 농장에서 발견된 총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와 시신을 은닉한 혐의, 시체를 절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경찰은 챈들러가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크리스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엄마도 살해당한 걸까? 그가 저지른 범행에 엄마도 관련이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경찰은 챈들러의 여자친구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에 같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고 챈들러가 부모님을 살해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챈들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를 두둔했고 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캣과 챈들러는 스냅챗을 이용했었는데 챈들러의 바람 문제로 서로 위치 공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참 사건을 밝히라는 운명의 계시였는지 토요일 아침에 캣이 떠나고 챈들러는 집안일을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스냅챗 위치를 보니까 챈들러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묻기 위해 일단 스냅챗 위치 정보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그걸 저장해 두었죠. 이 캡처는 7월 3일 토요일 아침 일찍 로워 위스콘신 스테이트 리버웨이 강둑 근처에 챈들러의 캐릭터가 있는 것이 캡처된 것이었죠. 경찰은 그곳을 수색했고 7월 14일 인간의 오른쪽 다리, 왼쪽 발을 발견하지만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크리스타라는 것이 밝혀졌죠.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남편 바트와 같은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무기는 없었지만 지하실에서 탄피가 발견됐고 집안 여기저기에서 혈액 반응이 나옵니다. 챈들러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챈들러는 무죄를 주장하며 2022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데인 카운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챈들러가 대학 진학과 취업에 대해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켜서 부모님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챈들러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낙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부모님에게 자신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 가짜 메일을 만들어 보낸 증거들, 아버지 바트가 발견된 농장 쓰레기에 방수포가 버려져 있었는데 마침 챈들러가 마트에서 방수포와 얼음 20파운드를 구입했으며 이 둘은 비슷한 소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챈들러의 집 벽난로에 깨진 유리와 이웃 보안 카메라에 찍힌 챈들러 집 창문을 통해 벽난로에서 몇 시간 동안 깜빡이는 빛이 찍힌 영상도 제출됐습니다. 이건 벽난로의 불빛으로 보였는데 이웃은 처음에 나무를 태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베큐를 하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난로에서 200개의 사람 뼈 조각이 나왔고 집 지하실에 청소의 흔적이 있었지만 푸른빛에 반응하는 피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에도 챈들러의 변호인은 챈들러가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살인사건과 연결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죄라는 주장이었죠. 검찰 측은 이건 1급 고의살인이다. 누군가를 등 뒤에서 쏘거나 부위를 낫거나 유해를 여기저기에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라며 유죄를 내려달라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증언을 들은 배심원은 2시간의 심의를 했고 챈들러에게 유죄를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그에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에 챈들러가 받은 유죄 판결 중 부모의 유해를 숨긴 것과 관련된 2건이 절차적 이유로 무효화되는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가 받은 형은 똑같이 유지됐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거짓말들이었는데 잠깐을 속이기 위해서 너무나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다. 정말 어리석다는 말이 절로 나온 사건이었네요. 챈들러가 죄책감을 느낄까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키노TV입니다.
다루는 사건들을 보면 어리석고 멍청한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도 마치 어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입니다. 2021년 새해 조지아주 켄턴에 사는 모건 매처는 이른 아침에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실문에 가면을 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건이 그를 보자 이 남성은 바로 모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그녀를 때린 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손목을 묶어버립니다. 지나친 폭력에 의식을 잃은 모건에게 쾌하는 목을 줬기도 했죠. 남자는 거친 목소리로 후회하게 될 거야 라며 말했는데 이 목소리는 뭔가 억지로 자신의 본 목소리와는 다르게 바꿔서 내는 듯 했습니다. 모건이 말하기에 배트맨이 말하는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모건의 머리에 베개 커버를 씌워 침실과 연결된 문에 버려둔 뒤 내가 착용적을 2번 울릴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며 안 그러면 죽이겠다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일 수 없었죠.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은 범인이 다시 돌아온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라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전 남편인 로드 매처였습니다. 로드는 911에 신고했고 그들이 오기 전까지 모건을 지켰습니다. 로드와 모건은 거의 20년 정도를 함께하다 이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건이 14살, 로드가 17일 때 사귀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사건 당시 쌍둥이는 이모네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드의 폭력성, 언어적 학대 등의 이유로 모건이 이혼 소송을 했고 이 범행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던 모건은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로드가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며 알린 것이었죠. 모건은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 당분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 로드는 모건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건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나쁘게 굴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거절했죠. 아무튼 모건은 로드를 설득해 부모님에게 너 아픈 거 말씀드려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로드는 이상할 정도로 말렸습니다. 이런 모습의 모건은 로드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로드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화해를 하길 원했고 하루 종일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건은 그의 태도에 질렸고 새해 전날 밤 부모님 집에서 잘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그는 그녀가 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건을 구출한 겁니다. 경찰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고 현장에서 로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로드에 따르면 원래는 내 아파트에서 밤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누군가 1층에서 모건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그래서 찜찜한 마음으로 모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었고 확인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모건의 집으로 차를 몰았답니다. 아니 그럼 모건이 부모님 댁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모건 집으로 갔냐? 라고 물으니 로드는 그냥 습관이다. 습관처럼 모건의 집으로 차를 몰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상합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로드의 아파트, 자동차, 전자기기를 수색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하는데 검색에서 전 애인에게 동정받는 방법, 목소리를 바꾸는 방법, 암 진단서 등이 있었습니다. 로드가 의사인 척 자신에게 암 진단서를 만들어 보낸 이메일 계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치료받고 있다는 영수증 등도 확인했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로드 매처는 총 1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7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5년은 징역, 45년은 보호관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질리게 할 정도로 학대를 해놓고는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저런 구질구질하고 무서운 방법을 택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을 모건이 아주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